고발 예. 사주 사건에서 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이 목격한 이 검사의 실체, 이것도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사하는 방식, 그다음에 그 고발장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검사들의 그 아주 음습한 방식들, 그다음에 또 분명히 범죄 혐의라고 언론이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봐도 범죄 혐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승진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직접 이 취재하고 그다음에 또 느끼고 하면서 이 검사들의 실체들을. 저는 이 전까지 그 제가 몇 번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검찰총장 윤석열 같은 캐릭터도 전무후무할 것이고,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도 전무후무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의 저런 캐릭터도 다시는 이제 봐서도 안 되지만 저런 캐릭터는 역사상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이 전까지는 체면 치레는 했어요. 검찰이 나중에 이렇게 물수사 해도 되느냐, 그동안 뭐 검찰 수사가 비판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은 지키고, 그래도 어떤 체면은 하고, 어떻게 수사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품위는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를 모양새, 외관이라도 갖췄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기부터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그 전환점은 고발사주 보도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이 노골적이 된 것 같아요. 이 검사들이 9월 2일 보도 날 저녁 때 이제 그 증거인멸 하드 뜯고 증거인멸하는 것도 노골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대응들도 노골적으로, 그 다음에 뭐 승진시키는 것도 사실 징계 당사자니까 이게 한 텀 쉬고 잊을 때쯤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도 되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눈치는 보는 형태를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의 이제 승진을 시킴으로써 노골적인 첫 승진 대상자, 두 번째 승진 대상자, 심지어 이제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한 생일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가 했던 첫 인사, 두 번째 인사에 이제 손준성의 영전을 보고는 아, 공범이 맞구나 확신을 했던 어떤 물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뭐 이번 법사위를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뭐 다이아몬드 반지 1,000원에 등록해도 막 얼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뭐 이렇게 막 자기 지적을 당해도 뭐 어쩌라고 말, 오히려 막 호통을 치고 뭐 욕설을 거의 가까운 수준을 하고, 이게 이 고발사주 보도 이후에 굉장히 이 정도의 권력욕 내지는 어떤 이거는 드러내도 돼라는 그 어떤 학습과 그리고 기싸움을 해도 된다. 오히려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더 윽박질러라. 정치인들도 윽박질르고, 뭐 국감장 나와서도 윽박질르고, 뭐 이제 검찰총장 할 때 뭐 이렇게 짝다리 짚고 했는 것처럼 그래야만 윤석열처럼 성공한 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잘못된 학습을 하시는 것 같다. 그게 이제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그 역사적인 이제 그 어떤 종점까지 분명히 가야 될 텐데 그렇죠, 말이죠. 이제 그 교훈을, 그 결정적 장면이 오겠죠. 그 온다고 교훈을 생각합니다. 얻을 수밖에 없는 네. 결정적 장면이 오겠죠. 정 기자님은 취재하면서 그 검사들, 물론 이제 검찰 취재를 꽤 하셨을 텐데 검사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은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비겁하냐면, 그러니까 뭐 아까 이프로스 얘기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조국 수사하고 할 때는 저는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조국 수사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정당성도 없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럴 때는 막 튀어나왔던 검사들이 갑자기 고발사주 사건 자기네 내부 문제가 터지니까 모두가 다 입을 닫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 조성원 씨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제 이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서 뻔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이제 이번 정권의 이제 성격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억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후보 시절에 9월 8일에 나와가지고 뭐 괴문서가 어쩌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괴문서 아닌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 공작 아닌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옛날에 뭐 대선 후보 면접 볼 때도 이제 뭐 이게 뭐 손준성이 했다는 게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주면 사과하겠다.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대통령실의 태도하고 거의 일치를 한다는 거죠. 지금 제대로 사과하는 거 한마디 본 적 없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목요일 날 뭐 대국민 담화 뭐 한다고 하는데 사과를 할지 유감 표명을 할지 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까지 해온 행적에 대해서도 뭐 지금까지 뭐 뜻을 굽힌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성격들을 좀 쭉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다 빗나가겠죠. 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덧붙이고 싶은 게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냐면 검사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이 명제를 방패 삼아서 그때 아까 우리 전혁수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뭐 손준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됐으면 뭐 사과를 하겠다 뭐 이런 뭐 사퇴할 것 같은 막 태도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밝혀지니까 손준성은 추미애 사단이다. 추미애 사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추미애다. 어쨌든 그렇구나. 어쨌든 자신과 이제 손절하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뭐 그렇게 이제 남겨놓으라고 했던 그 손준성 그 애지중지했던 그 손준성 검사를 갑자기 추미애 사단이다 이렇게 하고 뭐 안 친했다 뭐 이런 제가 들은 이 많은 거짓말들을 이 책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그러고는 검사들의 거짓말이 밝혀졌을 때의 태도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쉽게? 네. 아닐 수도 있죠. 뭐 사람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이런 태도여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진짜 들죠.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권력이 검사의 스폰서가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검사들 어디든 가지 않습니까? 요직부터 해서 잘 자란 것까지 뭐 검찰 수사관까지 챙겨주는 나라인데 네. 거의 뭐 검사의 스폰서가 된 나라가 된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언론 문제를 좀 잠깐이라도 얘기를 하고 좀 말씀드렸는데 전혁수 기자가 이제 정치검사에 이렇게 썼어요. 보도 중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지하는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노컷뉴스, TV조선, 채널A, 문화일보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들으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소속돼 있었던 것이 이제 보도했을 때는 뉴스버스였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창간하니 그때 얼마 안 됐던 사실 신생 매체였고 그때 그 신생 매체로서 만약에 신생 매체가 아니라 이 사건이 만약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만약에 처음 보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서러움들이 좀 덜했을까요? 저는 레거시가 보도했으면은 첫 번째 기사 쓰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보도 자체가 안 네.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첫 번째 기사 아마 오마이뉴스만 썼을 것 같아요. 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특종 이렇게 했겠죠. 네, 그게 이제 근데 조성은 씨가 워낙에 저한테 이제 처음에 제공해줬던 캡처 파일이 자료가 정확했어요. 자료가 정확했고 이제 굉장히 많은 또 통화도 했고 서로 설득하냐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안 할 거냐를 갖고 둘이 줄다리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취재에 대한 보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는데 저는 정말 놀랬던 게 그 정치인들이 방어한다고 그냥 막 대충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뭐 증거가 없다. 근데 저희가 사진 같은 거 다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저희 보도하고 1대1 비율로 나가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 보도를 받으면서 이게 마치 뭐 똑같은 얘기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지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버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언론사의 기계적 중립을 이제 취하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냥 사건의 내용이 명백하게 나와 있던 보도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쪽에 전화도 굉장히 기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거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라고 이제 오케이까지 사인까지 내줬는데도 그런 식으로 같은 비율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당황스러웠고, 근데 다행히 조성은 씨가 또 이제 본인 신상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는 자기 주장도 이제 되게 강하게 하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 조성은 좀 싸움처럼 되는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제 녹음 파일이 이제 포렌식된 녹음 파일 복구돼서 조성은 씨가 이제 MBC에 나가서 이 이제 사설 포렌식 통해서 한 녹음 파일을 오픈을 하면서 김은가 녹음 파일이었죠. 그렇죠. 이게 많이 잦아들었는데 저는 그 녹음 파일 보도할 때도 노컷뉴스 같은 경우는 그 기자 제가 뭐 이름을 뭐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분 계속 검찰 기사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독 계속해서 이제 검찰발 법조계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저희 사건이 마치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던 기자가 녹음 파일에 윤석열 없다 하고 오보를 탁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조성은 씨가 녹음 파일 까기 전까지 한 1, 2주를 막 또 싸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맞는 거냐? 김웅 의원이 네. 뭐 이거 가지고 가면 윤석열이 시킨 거라고 알게 된다. 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의 뭐저 압수수색 뭐 수사 뭐 이런 것들은 겁나지가 않는데, 제가 이제 언론을 어떤 비판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약간의 전선이 확장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약간의 위축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검찰과는 맞짱을 뜨고서도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 위축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좌파 정권, 좌파 언론, 뭐 어용 언론, 좌파의 어용 언론이 대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팔짱 끼고 웃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자기들한테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언론 뭐 어떤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검찰을 유일하게 같은 칼로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고, 그래서 이 균형이나 이 어떤 타협이 아니라 이 견제 관계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이 되게 민주주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 내가 제일 싫으니까, 난 저 당이 싫으니까 난 너네 밀어줄 거야, 저놈 정권 빨리 바꿔버려야 돼, 뭐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의 정무적 판단도 기괴한 사건이지만 언론사의 정무적 판단도, 이거는 사실 팩트가 아닌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 역시도 직의 양심에 대한 어떤 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친한 선배 기자가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뭐 혁수 씨, 우리 총장님 편이잖아. 왜 그래? 전화를 받아서 언제부터 총장님 편이었어요? 그래서 선배 뭐 저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걸리면 써야죠. 라고 했더니 그래요?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이후에 전화 한 2번 한 이후로 한 지금 전화를 그분하고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법조 기자를 했던 분인데 제가 뭐 어디 일간지 계신 분인데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렇게 편갈라서 기사 쓰고 이제 스스로 아까 조성은 씨 말씀하신 대로 언론 스스로 갉아먹는 거고, 그게 뭐 자기 칼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조성 대표가 그 책에 쓴 내용 보니까 좀 충격적이던데, 저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데스크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고 했어요. 조 대표님의 남자 관계, 추잡한 것 등을 뒤를 털라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기자가 조 대표님한테 얘기했던 거, 저는 그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때 진짜 황당했겠어요. 이런 전화 통화를. 저랑 교류가 있던 기자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기자는 취지는 그거예요. 심지어 데스크에서 너 추잡한 뭐 남자 관계 뭐 뒤 다 캐오라고 시켰는데 난 너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는 않을 건데 대신 내 질문에는 넌 대답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협박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차단을 해버렸어요. 부득이하게. 나중에 이제 차단된 메시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문의 유감스러운 얘기가 진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과를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네. 그 개인이 밉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네. 예, 그 기자도 뭐 어쩌면 저런 나한테 이렇게 전화까지 했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저는 너무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 내부 상황이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정말 순수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내부를 더 음침하게 숨기고 떠볼 수도 있을 텐데 야, 이거 정말 그 사람은 친한 생각을 하셔서 딴 사람 얘기도 있는데 책이 안 쓴 거예요. 뭐 어떤 거 어떤 부분 그 제가 공익신고자로 밝히기 전이었어요. 예. 밝히기 전이었는데 이제 그 기자님은 그 당시 이제 법조 출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던 기자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국민의당 때부터 이제 교류가 있었던 네. 기자님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반포대교를 다시 이제 그 대검에서 이제 그 포렌식 마치고 밤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잘 지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러니까 요즘 뭐 뉴스 봤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뉴스요? 하고 모른 척을 했더니 그 뭐지 고발 사주? 뭐 이러면서 그거 너무 조작 티 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조작 티 나지 않냐고 하면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뭐 손준성 검사랑 또 친하고 김웅이랑 또 친한데 그건 뭐 조작도 적당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보도들을 나올 때까지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계속 자기가 손준성이 얼마나 엘리트고 막 그 사람들이 그 짓을 왜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기자님은 손준성 변호사 같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얼른 끊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연락을 이제 더 이상 연락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인 줄 제가 막 그때 당시 이제 제보자가 누구냐고 막 이제 추정을 했으니까 저를 떠보려고 전화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분도 지금 이 사건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최강욱과 이제 손준성의 대변에서 책에도 쓰여있지만 뭐 우리 그 손준성 피고인도 막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정도의 개인적 감정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그 관계들을 제가 부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 우리 전혁수 기자도 성훈 씨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 그렇지 이거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저를 저지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오히려 손준성 검사가 잘못된 지시가 왔든 자신이 자발적인 하든 어떤 그 판단을 했을 때 꽤 올바른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런 자신들의 이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다 보니 참 인생의 최대의 어떤 그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마지막으로 2심에 대한 얘기만 딱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 11월 1일이었죠. 그날 고발 사주 사건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연기가 됐고 12월 6일로 연기가 됐고 그 전에 이미 또 원래 9월 6일 날 선고 예정이었는데 또 연기가 돼가지고 원래 11월 1일로 잡혔는데 이제 두 번이나 지금 연기를 된 거죠. 근데 두 분은 2심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재판 얘기들도 다 감안을 해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사실 이 재판이 손준성 검사한테 불리한 재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설명드렸지만 쟁점 설명드린 제3자 개입 여부가 쟁점인 그렇죠. 것은 맞거든요. 예. 이게 맞고 아까 제가 뭐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재판 외적인 부분으로 보면 지금 재판부가 그 최강욱 의원의 그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고발사주 2차 고발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사건 재판도 이 재판부에서 했거든요. 근데 같은 재판부인데 부장판사만 다른 이제 재판부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판결을 할 때 이 고발사주 2차 고발장하고 그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고발장이 카피킬러 돌려서 90% 이상이 같은데 이건 다른 고발장이다. 라고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공소기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그 고발장을 어떻게 다른 고발장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재판 결과가 다소 왜곡될까 혹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있습니다. 예. 어디 우리 조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어떤 뭐 사건의 증인으로서 네. 또 이 사건을 게시한 어떤 공익신고자로서 제가 예측을 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제 지금 두 번의 굉장히 첫 번째도 보통 선거 취소가 되면 어떤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면은 뭐 미리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취소 요청이 돼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9월 6일 날도 선거 전날에 갑자기 취소됐다고 이제 기자들한테 통지가 갔어요. 그리고 11월 1일이었죠. 그래 그 날이 이제 저희도 이제 하루 전날 이제 10월 31일 저희가 막 이 북콘서트 언제 하느냐 뭐 또 선거 미뤄졌으니까 이거 보고 해야 되냐 뭐 이런 막 저희가 막 네.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포함해서 조마조마하게 하고 있었는데 또 하루 전날 또 막 명태균 씨 뭐 이런 여러 이제 막 여러 이슈가 막 터지고 하는데 또 갑자기 직권으로 선거 취소가 되고 또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됐는데 이 지금 우리 사건 이 손준성 피고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입니다. 이제 그 세 분이 이제 뭐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아니라 거의 재판장을 돌아가시면서 이제 대등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는 분들이라서 아마 이제 시기의 판단을 합치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 어떤 그 판결의 어떤 내용을 합치를 안 된 건지 뭐 형의 내용을 확정을 합치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항소심 재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심 종결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렇죠. 이 사실관계는 이제 확정을 하고 대법원에 상고가 가더라도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법률적인 해석의 어떤 판단 영역만 남겨두는 거지 이 사실관계의 어떤 범죄 사실이나 이런 내용들을 확정을 시키는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거든요. 지금까지 1심 1년 거의 7개월, 8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의 재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2월에 이제 2월 1일 날 선고가 났고,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선고가 났고, 그로부터 이제 벌써 이제 12월이면은 거의 10개월 이상, 거의 뭐 약 2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건 심리를 했는데, 그동안 현출된 사건들이 사실은 보도량이 명태균 사건만큼의 보도량이 나왔으면은 이미 저는 검찰청 문 닫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뭐 허위 공문서로 처분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수사 보고서도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도가 됐다면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제 수준의 내용들이 이미 다 현출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려운 건지 무엇이 고민인 건지 모르시겠지만 이 2심 재판부 재판장님이 이제 광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 광주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도 이 재판의 의미는 고발 사주가 검찰의 총선 개입,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의 도구로서
법원이 허용하는가 마느냐의 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이나 이제 선고 취소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모든 사법부가 이 사회의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정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준엄한 법원의 판단결로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법조인이신데 이렇게 사건이 판결 멋있게 쓸 수 있는 사건이 없다. 이렇게 그러게요. 이렇게 모든 이 법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면서 이렇게 멋있는 판결을 쓸 수 있는 사건이 없는데 대신에 너무 비겁한 판결문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그럼 어떤 판결문으로서 기억이 되실지는 우리 재판부가 분명히 이름이 남거든요. 그렇죠. 저부터도 이제 계속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다닐 거니까 꼭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보면 사실관계는 사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관계 자체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법리로 지금 다투는 부분이 사실 있는 거고, 그래서 재판장님 같은 경우도 뭐 손준성 검사가 뭐 피고인 측에서 이제 뭐 저는 뭐 보내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고, 지금은 속어법으로 해서 제3자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분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이 제3자를 도관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제 요거를 지금 다투고 있는데, 얼핏 봤을 때는 약간 아까 조성호 씨 말씀하신 대로 좀 명판결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항소심 판단이 현재의 손준성 탄핵 심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좀 항소심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조성은 대표가 책에서 지적한 대로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일 겁니다. 특히 검찰권이라는 공적 권력을 윤석열이라는 특정한 개인을 위해 사유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정치 검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검찰 권력 사유화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마찬가지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